파킨슨병은 나를 포함해서 내 가족이나 지인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율신경의 문제나 증상은 파킨슨병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징후가 될 수도 있고요. 자율신경계 증상에 대한 이해와 관리는 파킨슨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발병을 늦추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포함해서 몇 편의 영상을 통해서 파킨슨병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저희 채널의 주제인 자율신경과 파킨슨병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파킨슨병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질환입니다. 이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이어서 퇴행성 뇌질환 중에서 두 번째로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나를 포함해서 내 가족이나 지인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평균 발병 연령은 55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50대 이하에서도 파킨슨병이 발생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65세 이상의 경우에 파킨슨병의 유병률이 1%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100명에 1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확진을 할 수 없는 실제로 파킨슨 증상을 가지고 있지만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들까지 합치면 아마 파킨슨병의 유병률은 많게는 2% 정도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도 파킨슨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파킨슨병은 뇌의 중심부에 있는 뇌간이라는 곳에 존재하는 뇌흡질에서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됨으로써 특히 움직임에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즉 파킨슨의 원인이 되는 뇌 부위는 뇌간의 뇌흡질이라는 부위인데, 이 부위는 자율신경의 최고의 관제 센터라고 할 수 있는 뇌간의 시상하부와 구조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파킨슨병의 다양한 증상 중에서 이 자율신경이 매개하는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실은 파킨슨병을 진단받게 되는 환자에서 상당수는 파킨슨병이 나타나기 한 5년에서 10년 전부터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율신경계 증상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자율신경계 증상에 대한 이해와 관리는 파킨슨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심지어는 파킨슨병의 발병을 늦추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논문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보면 자율신경의 문제나 증상은 파킨슨병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징후가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파킨슨병의 발생 기전이나 증상, 그리고 치료 경과나 예후에까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크게 보면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 증상으로는 일단 떨림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떨립니다. 주로 한쪽에서 많이 떨리고요. 그리고 몸이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행동이 느려집니다. 서동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자세도 구부정하면서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대표적인 운동 증상이고요. 그리고 비운동 증상으로는 다양한 정신과적인 증상과 자율신경계 증상이 있습니다. 정신과적인 증상으로는 우울이나 불안, 감동이 없어지는 무감동, 충동 조절 장애나 환시 같은 증상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자율신경계 증상으로는 기립성 저혈압, 그리고 장 운동 장애나 변비, 그리고 후각 이상, 소변 장애, 성기능 장애 등이 파킨슨병에서 잘 나타날 수 있는 자율신경계 증상입니다. 이런 비운동 증상 이외에도 인지 기능의 저하나 만성적인 피로, 그리고 전신의 통증도 흔하게 관찰되는 파킨슨병의 증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의 원인 병소라고 말씀드렸던 뇌흡질에서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가 되고 소실이 되어가는 파킨슨병의 초반에는 앞서 말씀드린 운동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도파민계 신경이 60에서 80% 정도 소실이 된 후에야 전형적인 운동 관련 증상들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파킨슨병의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반면에 도파민계 신경이 소실이 되기 시작하는 초반에는 파킨슨병의 증상 중에서 정신과적인 문제나 자율신경계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런 비운동 증상이 파킨슨병의 징후나 전조 증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비운동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에서 몇 년 뒤에 파킨슨병이 발생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비운동 증상이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이 나타나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킨슨병은 특정한 검사 장비를 이용해서 수치를 재는 식으로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경과 전문의의 병력 청취와 신경학적 검사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MRI나 스펙트, 그리고 펫, 그다음에 혈액화학 검사, 자율신경 기능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들을 참고해서 임상적으로 파킨슨병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의 치료에는 크게 보면 약물 치료, 물리치료, 수술적 치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파킨슨병을 완치할 수 있는 약물이나 치료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제약회사들에서 새로운 파킨슨병 치료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수의 임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래의학으로 여겨지는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 등에 대한 연구와 임상도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확실한 치료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신경 문제에 대한 접근도 이 파킨슨병의 치료법을 찾는데 분명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편에 걸쳐서 말씀드릴 자율신경과 파킨슨병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파킨슨병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에게도 그리고 내 주변에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파킨슨병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